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EAI 아카데미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다자질서의 변화와 한국 외교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여러 가지 이슈들을 검토하고 같이 고민해 볼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이렇게 거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변화가 국내외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국제 질서, 특히 다자 질서 또는 다자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겠고요. 다자 질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인 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또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것이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는 또 우리의 어떤 한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수준의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한국 또 한국의 국익, 더 나아가면 한국의 외교와도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한국의 외교를 이런 새로운 변화하는 질서 속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또 깊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다가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코로나19 시대 다자 질서 변화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런 변화의 충격은 무엇이고 또 이 향후의 변화의 거시적인 트렌드는 어떤 것이 될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볼 이슈는 우리가 흔히 다자질서 또는 다자주의라고 하면 2차 대전 이후에 수립되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라고 불리기 때문에 특정한 자유주의라고 하는 특정한 가치가 투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한쪽의 시각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라고 불리기보다는 조금 더 중립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는 규칙 기반의 질서라고 불리기도 한다라고 하고요. 물론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와 규칙 기반의 질서 그렇게 명칭을 달리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양자를 때로는 구분해서 사용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 강의에서는 둘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통칭해서 공통적인 용어로 쓰기도 할 테고요. 때로는 필요하면 두 용어를 구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먼저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라고 하는 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 리딩으로서 배포해 드린 거에도 존 아이켄베리의 글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이론화시킨 대표적인 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서 아이켄베리 교수를 들 수 있을 테고요. 그런 자유주의 계열의 학자들이 제시한 어떤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세 가지 특징 가운데 첫 번째를 뽑자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라고 하는 거 뭐니 해도 개방성이라고 하는 걸 빼놓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전후 세계 경제 질서가 전개되어 역사를 돌이켜 보시면은요, 세계 무역이 굉장히 빠르게 팽창되어 왔었고요. 그것은 이런 개방성이라고 하는 거에 기반해서 세계 무역이 확대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런 것들은 물론 특정 시기에 따라서는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이 폐쇄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만은 전후 세계 경제 질서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대체적으로 개방성이라고 하는 그런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어떤 보호주의적 특성, 보호주의의 강화, 물론 지금도 우리가 그런
보호주의의 강화 또는 자국우선주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특징들이 중간중간에 단속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나 보호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경험하고 좀 다소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루도록 할 테고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큰 특징으로서 우리가 개방성 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무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역 이후에도 1990년대 이후에는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추진되면서 무역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투자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 특히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좁은 의미의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되면서 자본의 이동성이 급격하게 증대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의 개방성뿐만 아니라 투자 분야의 개방성, 그러니까 자금이 세계 곳곳으로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개방성이 유지되는 또는 확대되는, 물론 개방성이 확대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정성이라든지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대되는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나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의 그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틀 속에서 진행되고 확대되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더 나아가면 1990년대 또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무역과 투자에 이어서 생산의 세계화도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영역에 국한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면서 또는 심도를 더 깊게 하면서 진행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의 세계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이따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 또는 공급 사슬 이런 그 용어들이 지금 굉장히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생산의 세계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포착하는 용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무역, 투자, 생산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을 맺으면서 전체적인 개방성을 높여온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의 두 번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다자적 협력이라고 하는 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개방성이 유지되려면 물론 개별 행위자들이 이런 개방성을 수용하고 실천에 옮기는 이런 것들이 뭐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때로는 개별 행위자들이 개방성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되겠죠.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국제정치경제 분야에서는 프리스너스 딜레마의 사례 등등을 통해서 입증한 적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개별 행위자들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협력이 되지 않는 것 이런 이슈들이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는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적 형상을 극복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서의 다자적 협력이라고 하는 것,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구성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개별 국가들 사이의 상호작용, 개별 국가들 사이의 바게닝, 또 주고받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공통의 문제를 어떻게 어드레스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도 같은 수준에서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다루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멀티래터럴 코어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룰스 베이스드 오더라고 하는 거, 제가 아까 서두에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와 때로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이 혼용해서 쓰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얘기한다면 이런 그것에 이념적 토대가 있다 또는 아이디올로지컬 파운데이션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이미 배경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이념적 토대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임베디드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또는 배태된 자유주의 또는 뭐 착근된 자유주의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념적 토대로 수립된 것이고요. 그런 이념적 토대 위에 여러 가지 이런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요소들이 갖춰진 것이죠. 그래서 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무역 분야의 WTO라든지 뭐 통화 분야의 IMF라든지 또는 개발 분야의 월드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이념적 토대에 기반해서 구체적으로 규칙을 실현하는 기구로서 성립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단순히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개방성이라든지 어떤 추상적 차원의 이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규칙의 수립에도 상당한 노력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이념적 기반과 규칙이 결합해서 질서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규칙 기반의 질서 또 이런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는 주로 이런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주로 경제적 차원의 어떤 협력의 문제라든지 경제적 차원의 통합의 문제라든지 또는 개별 국가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는 국가들 사이의 어떤 안보 시스템 또는 안보 관계 또는 더 나가면 동맹관계라고 하는 어떤 안보적 고려가 뒷받침되었을 때 이런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고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뒷받침하는 어떤 안보적 차원이라고 얘기한다면 alliance,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개방성, 다자적 협력, 규칙 기반의 질서, 그리고 동맹이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구성하는 또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실제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리고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긴밀하게 실행에 옮겨지려면은 결국 이런 것에는 핵심이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어떤 리더십이냐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다자주의적 협력에서 특히 그 특징이 나타날 텐데요. 소위 말하는 공공재와 관련한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국가 또는 그런 행위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대체적으로 이런 지구적 차원의 공공재를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그런 국가의 리더십에 의해서 지탱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는 전후 상당 기간 동안 비교적 최근까지 이런 리더십을 행사할 의지와 의사와 능력을 모두 갖춘 국가는 미국이었다라고 하는 대체적인 어떤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 자체가 반드시 미국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였다라고 하는 평가가 가능하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구적 문제에 대한 공공재를 제공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개방성 또는 다자적 협력 또는 규칙 기반의 질서 더 나가면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작동하면서 유지되었던 질서가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슈인데요. 그 다음 이슈를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이런 다자주의적 질서 또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들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또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한 구성 요소로서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 상당히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그냥 비교적 최근의 도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로부터 그 다자주의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대하면서도 심각한 도전이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금융에서 시작된 위기이지만 세계 경제 또는 더 나아가면 세계 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작지 않았다. 단순히 그러니까 금융의 위기로, 금융 부분의 위기로만 우리가 북한에서 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금융을 넘어서 세계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이라고 또는 충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런데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발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현상적으로 나타난 변화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에서 보시다시피 세계 무역의 성장률이 정체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다자주의라고 하는 것은, 특히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기반에 있는 다자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역의 세계화를 통해서 진행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어떤 의미였냐라고 한다면 그 개별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보다 개별 국가들의 무역 성장의 총합, 그러니까 세계 무역의 성장률이 세계 GDP의 성장률보다 거의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서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걸 달리 얘기하면 개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역에 의해서 추동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거에 가장 대표적 사례 같은 것이 한국이 되겠죠. 한국은 수출을 주로 하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던 것이고요. 아마 다른 개도국들 또는 다른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경제를 구성하는 한 분야이기는 합니다만은 경제 성장 전반을 이끄는 그런 어떤 그 동력 또는 전차 이런 것으로서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세계 무역의 성장률이 정체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시 이해될 수 있냐면 개별 국가들의 경제 성장, GDP 성장률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초래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이와 덧붙여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이슈인데요. 개별 국가들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또는 무역의 성장률이 정체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결과가 있을 텐데요. 그것이 바로 보호주의다, 프로텍셔니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소위 말하는 보호주의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물론 우리가 아주 현상적으로는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미중 무역 전쟁을 전개한 것, 이런 것들이 아주 현상적으로 보이는 보호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만은 구조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런 보호주의의 강화, 보호주의의 대두라고 하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부터 시작된 어떤 구조적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조적 어떤 변화의 흐름 가운데 표면적으로 표출된, 그죠? 표면화된 이런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이벤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현상이 과거의 어떤 그 현상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건 어떤 말씀이냐면 시기에 따라서는 세계 무역의 성장률이 정체되거나 또는 보호주의가 강화되거나 하는 그런 시기가 과거에도 있기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이런 현상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례 없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현상이 과거에도 때때로 단속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이전에 이런 동일한 현상하고 왜 다르게 해석되어져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previous challenges, 과거의 도전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에 challenges from withi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과거의 도전은
주로 개도국이나 어떤 그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수정주의적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국가들에 의해서 제기된 적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단적인 사례를 들자면 1960년대 소위 말하는 개도국들이 기존의 세계 경제 질서가 굉장히 개도국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져 있고 불리하게 운영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개도국들이 그러한 불공정한 개도국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죠. 불공정한 세계 경제 질서를 조금 공정한 세계 경제 질서로 바꿔달라고 하는 어떤 집합적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IEO) 그러니까 신국제 경제 질서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 밖에도 보면 여러분 브릭스라고 하는 그 국가들 사이 어떤 비공식 집단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국가들이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나 다자주의에 대한 어떤 변화의 시도 그런 의미에서의 도전을 가한 적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도전에 대해서 잘 응대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2008년 이후에 이런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이 과거와 차별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브릭스라든지 개도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 의해서 제기된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2008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제기된 도전은 소위 말하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왜 선진국들에 의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또는 그것을 때로는 금융통화 분야에서는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세계 경제 질서를 설계한 아키텍트들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설계자, 건축가에 해당하는 이런 국가들이 다자주의에 대한 일정한 문제 제기를 한다는 측면에서 과거와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스템, 이런 질서를 설계했던 국가들이 주도하는 도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과거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차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그래프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보시다시피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계 무역 규모를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보여주는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선이고요. 빨간 선은 월드 GDP, 그러니까 세계 GDP, 그러니까 총합이죠. 개별 국가들의 GDP의 총합, 그거의 성장률의 변화를 보여주는 선이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보시다시피 2008년 전까지 보면 아주 2000년대 초라든지 일부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세계 무역의 성장률이 세계 GDP의 성장률보다 거의 언제나 높았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역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2008년 이후의 현상을 보면 물론 2008년은 물론이고요. 무역이 급격하게 축소가 됐죠. 그리고 2009년에는 이게 2009년 10년에는 좀 반등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걸 소위 말하는 기저효과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런데 그 이후 2010년대 내내 보시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세계 무역의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GDP의 성장률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2019년 20년으로 오면 세계 무역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던 개방성, 특히 무역에서의 개방성, 무역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쇠퇴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개별 국가들의 무역에서의 어떤 그 성장률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보호주의로 특히 주요국들을 포함해서 상당수 국가들이 보호주의로 선회하는 이런 하나의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이런 것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진행되면서
2018년 이후에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커다란 무역 갈등,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격발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텐데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을 2008년 이후에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런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을 가장 최근에 촉발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가운데 하나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개되는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차례 지금 언급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18년에 무역 전쟁에 의해서 표면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러나 다만 전략 경쟁이 무역 경쟁과 무역 갈등, 무역 전쟁과 등치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전략 경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떤 특정 분야에 국한에서 일어나는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 경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거는 때로는 시스템 컴피티션이기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체제 경쟁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치 경쟁까지도 수반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이제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구조적으로 진행되었던 어떤 무역의 그 어떤 세계화가 주춤하면서 보호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가운데 하나의 그 현상적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전략 경쟁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 경쟁을 구성하는 하나의 분야인데 일종의 트리거, 격발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거가 전개되면서 나타나는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요. 왜 무역의 이슈를 시작했을까? 그것이 그리고 전략 경쟁으로 변화했을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 보면 경제적 이슈이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경제적 이슈와 국한해서 전개된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분쟁은 그 이전에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중후반에는 미국이 일본과 이런 그 무역 분쟁을 겪었고요. 그리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는 소위 말하는 에이시안 믹스라고 하는 국가들하고도 이런 무역 분쟁을 겪었고요. 그래서 무역 분쟁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전략 경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역 분야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무역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분야에 쉽게 확산되는 또는 스프레드되는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 경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경제와 안보가 서로 연계되는 에코노미 시큐리티 넥서스라고 하는 또는 링키지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무역이 단지 표면화되고 그것을 격발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 근저에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전략적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그 체제 경쟁적 요소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역시 한 분야에 국한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와 안보를 긴밀하게 연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 예를 들자면 경제와 안보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하느냐? 그 연계하는 고리, 넥서스로서 기술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역 전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경쟁, 테크 컴피티션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차원의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게 군사안보적인 차원의 영향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겸용기술, 듀얼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 점점 확대되면서 지금의 소위 말하는 첨단 기술은 듀얼 테크놀로지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물론 경제적인, 산업적인 또는 상업적인 차원의 기술로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언제든지 또 안보적인 차원의 군사 안보적 차원의 기술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역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뭐 스핀온 또는 스핀업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기술이 이런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는 넥서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런 전략 경쟁의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왜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 미중 전략 경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소위 말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도 물론 양자적인 접근을 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먼저 내세우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고요. 더 나가면 동맹국가 파트너 국가들에 대해서도 미국의 국익을 우선한 또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의 협조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의미의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대응하는 중국은 물론 그 표면적으로는 또는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세계화, 다자주의 이런 것에 대한 지지자로서 어떤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또는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은 근데 중국의 어떤 체제적인 요소 또 미국과의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공세적인 모습, 공세적인 외교 그것을 때로는 뭐 전랑 외교, 월프 워리어 디플로머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중 전략 경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이런 미국과 중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의 어떤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미중 전략 경쟁은 미국과 중국에게 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어떤 그 이슈이기는 하지만 세계 질서 또는 국제 질서 차원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가운데 리더십의 실종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요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미중 무역전쟁 전략 경쟁이 제기되는 가운데 보호주의가 확산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모습을 이렇게 그 그림으로 나타내 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세계 많은 곳에서 많은 국가들이 보호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지금 대체적으로 빨간색의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 그러니까 보호주의 조치를 많이 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대체적으로 제가 아까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주요 선진국, 다시 말씀드려서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설계한 그런 주요 선진국들이 굉장히 보호주의적 조치를, 보호무역 조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는 모습 보이실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미국, 서유럽, 또 일부 유럽 국가들 여기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보호주의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을 하면서 역시 또 중상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도 그 빨간색의 여러분 농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보호주의 조치를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취하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일부 개도국이나 일부의 수정주의적 어떤 성향을 가진 국가들에 의해서 확산된 보호주의와는 좀 차별화된다라고 하는 걸 그림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요국들에게서도 이런 보호주의를 경쟁적으로 취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국가들을 보시더라도 지도상에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호주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같이 또 보호주의의 어떤 흐름에 그 동참하는, 합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대체로 보시더라도 세계 경제의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머조리티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지금 보호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확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이 결국은 다자주의의 위기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거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물론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글로벌 챌린지라고 하는 지구적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 좀 다른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글로벌 챌린지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대비되는 어떤 용어를 생각해 보자면 그거는 개별 국가들이 직면하는 도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또는 국지적 도전일 텐데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계에서는 개별 국가들이 또는 특정 행위자들이 직면하는 도전이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그런 도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어떤 세계 질서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높여놓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이켄 그린 교수 같은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하이퍼 언서튼티의 시대다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불확실성이 지금 점점 증대되는 이러한 시대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초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노력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기존의 질서라고 할 수 있는 다자주의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하이퍼 언서튼티와 더불어서 또 하나 글로벌 챌린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머징 시큐리티, 우리가 신흥안보 또는 신안보라고 부르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그러니까 전통 안보가 대비되는 관점의 신흥안보인데요. 예를 들자면 기후 변화라든지 우리가 조금 이따 같이 논의할 이런 감염병이라든지 또는 자연 재난이라든지 또는 사이버 공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는 최근에는 우주 영역에서의 어떤 새로운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머징 시큐리티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이머징 시큐리티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런 것도 글로벌 챌린지의 한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요.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도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과거에도 자연 재난이 있었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자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과거에는 국지적 재난에 주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피해와 어떤 충격에 있어서 국지적 재난을 넘어서 지역적 또는 글로벌한 재난으로 전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감염병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또 기후변화의 영향 다 마찬가지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슈가 서로 연계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런 차원에 우리가 새로운 도전, 글로벌 챌린지라고 하는 과거에는 우리가 잘 직면하지 않았던 그런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이 문제를 풀려면 그러니까 글로벌 챌린지에 대해서는 글로벌 리스폰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런 글로벌 챌린지에 대응하는 글로벌 리스폰스가 잘 조직되고 있지 않은 게 현재의 다자주의의 위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인데 코비드-19인데요. 보시다시피 물론 이 코비드-19도 감염병의 한 종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신흥안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코로나19는 발생 초기에는 보건안보 이슈로 다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것이 단순히 보건안보 이슈를 넘어서 인간안보 이슈로 변화됐고 질적 변화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세계 질서 차원에서도 보면 다시 한번 질적 변화를 일으켜서 시스템 크라이시스의 위기까지 단계까지 지금 전개될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이머징 시큐리티 이슈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한 단계, 한 영역의 도전 내지 위기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19가 이런 다자주의의 위기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렇게 이슈가 국면을 달리하면서 새로운 위기, 새로운 도전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은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트랜스내셔널 코오퍼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초국적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이죠. 뭐 우리가 지금도 현실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어느 한 국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느 한 국가가 비교적 잘 이 코로나19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순식간에 또 코로나19가 새롭게 유입돼서 또 전파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겪고 있는 것처럼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한 국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이슈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국적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보면 이런 것들이 코로나19가 다자주의 또는 세계 질서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지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위 말해서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글로벌 밸류체인 또는 공급 사슬이라고 하는 것의 취약성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나라는 제조기관이 탄탄한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상대적으로 덜 겪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산업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에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라든지 하는 등등등을 경험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테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어떤 공급 사슬의 구조적 변화에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하기도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을 포함한 또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마스크가 부족한다든지 마스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굉장히 단순한 어떤 개인 보호 장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생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생산되고 그것이 디스트리뷰션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역시 자국 우선주의가 발동해서 이런 특정 국가에서는 원하는 때, 필요한 장소에서 이런 개인 보호 장구를 구하지 못하는 이런 공급 부족 사태가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19가 공급 사슬의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면 기존 국제기구의 정치화 현상, 뭐 이런 것은 여러분 WHO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전개됐던 걸 아실 테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WHO에 대한 어떤 비난, 또 더 나아가면 뭐 WTO에 대한 비난 이런 거 서슴지 않았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래서 그런 WHO가 중국의 영향력 하에 과도하게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해서 때로는 차이나를 의미하는 CHO로 부르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코로나19가 기존 다자주의 또는 국제 질서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거를 계기로 기존 세계 질서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이 나왔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서는 미중 경쟁과 이 코로나19의 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미중 경쟁 또는 미중 경쟁이 전개되는 환경으로서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있었고요. 물론 코로나19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다양한 시각들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코로나19가 미중 경쟁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테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이 지속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계속되는가 하면, 물론 미국이 리더십을 현재 잘 행사하지 못하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대 리더십을 행사하지 못하고 하는 등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중국이 아직 미국을 대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수프리머시, 우위라고 하는 것을 전망하는 학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조셉 나이 같은 학자들이 대표적이죠. 그에 반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의 세태가
가시화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 그 근거에는 미국이 과거와 같은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 자국 우선주의에 과도하게 몰두해 있다. 그리고 더 나가면 이런 지금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챌린지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다자적 협력을 조직할 그런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반드시 능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리더십을 행사하려는 의지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 그런 의미의 will deficit이라고 하는 점에 주목하는 그런 전망을 내세우는 학자들도 있고요. 반대로 중국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학자들은 중국이 드디어 코로나19를 계기로 물론 부분으로는 이슈별로는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면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는 학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에 반면에는 중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 특히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통계 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드러냈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이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개인 정보의 문제라든지 인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문제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은 중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그런 어떤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을 내세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결국 코로나19를 계기로 뭔가 미국을 대체하는 세력으로서 이미지를 부각하는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세계 많은 국가들로서 중국이 과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trust deficit, 그러니까 신뢰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는 다자주의와 관련해서 개방성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요. 또 세계화가 디글로벌리제이션, 탈세계화 또는 역세계화 이런 쪽의 논의로 변화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아직 계속 지금과 같은 세계화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 또는 탈세계화할 것인가 역세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변화의 전망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균형점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의 새로운 버전의 세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세계화 4.0으로 이제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제협력이 단순히 약화된 것뿐만 아니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존의 국제협력, 기존 방식의 국제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구적 도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의 공백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물론 이게 세계 모든 국가는 아닙니다만은 세계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의 결과인데요. 작년 2020년에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파란 선이 그 부정적 평가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녹색 선이 그 긍정적 평가를 한 것인데요.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기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그죠? 그러니까 인명의 피해라든지 경제적 피해를 심각하게 겪은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자기 나라의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WHO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신뢰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에 반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 결국 이런 것은 미국과 중국의
자체적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와 더불어서 미국과 중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을 행사하지 못했다. 리더십의 한계를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리더십 공백의 발생을 이런 것들 주요국의 그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코로나19가 미중 전략 경쟁과 결합돼서 어떤 그 세계 질서의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밸류 체인과 또 결합돼서 또 다른 질적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좀 짚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 이것이 왜 코로나19하고 이렇게 결합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미중 전략 경쟁이 코로나19와 어떻게 또 결합되는가. 그래서 결국 이 코로나19,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별개의 이슈처럼 보이나 이 세 개의 이슈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세계의 질서, 특히 다자주의의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왔었냐면요. 세계화의 어떤 천병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제가 오늘 초반에 그 무역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그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하에서의 개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과거의 무역과 21세기 무역 사이에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과거의 무역은 소위 말하는 최종자 중심의 무역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교과서에 나오는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의 무역을 주로 다루는 것이죠. A와 B 국가가 있으면 A 국가는 철강을 수출하고 B 국가는 사과를 수출하는데 그걸 서로 교환한다. 이게 전형적인 최종자 중심의 무역이죠. 그런데 21세기 무역의 특징은 그런 최종자 중심의 무역이 아니라 중간재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산업 내 무역, 영어로는 intra-industry trade라고 하는 것이죠. 특정 산업 내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intra-firm trade이기도 합니다. 한 기업 내에서 국경을 달리해가면서 일어나는 무역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이 형성될 수 있는 데는 어떤 기술의 진보, 기술의 혁신이라고 하는 거가 그 밑바탕에 깔려져 있고요. 밸류 체인이 지구 곳곳에 산재해 있더라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은 기업 또는 국가가 무역을 하는데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비교적 최근까지 글로벌 밸류 체인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두 번째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이미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글로벌 밸류 체인과의 연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슈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아주 좁혀서 보면 미중 전략 경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촉발이 되었고요. 근데 무역 전쟁의 아주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전쟁을 개시하는 데 있어서 표면적인, 적어도 표면적인 또는 공식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 그러니까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막대한 대중 무역 적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중국의 문제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국이 뭔가 시정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것을 표방하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로서 free and fair trade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던 것이죠.
그전까지 미국의 무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론 시기에 따라 다소 변화는 있습니다만은 프리 트레이드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일관성 있게 제시되어 왔었는데 중국을 상대로 자 프리 트레이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프리 앤 페어 트레이드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게 되었고요. 그거의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이슈를 조금 구조적으로 보자면 물론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미중 무역 불균형의 이면은 글로벌 임밸런스, 그러니까 지구적 불균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상당 부분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교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의 결과물이 미중 사이의 어떤 무역의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또 구조적으로 보면 결국은 GBC 안에서의 무역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의 어떤 구조적 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의 글로벌 임밸런스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코로나19는 GBC 또는 미중 전략 경쟁과 어떻게 연계되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여러분 제가 여기 Weaponization of Interdependence 그러니까 상호의존의 무기화라고 하는 용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의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취약성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취약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또는 제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개별 국가 수준에서도 많이 그런 노력을 하고 물론 기업 수준에서도 노력을 하죠. 근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의 특정 지점, 굉장히 중요한 지점, 우리가 그걸 허브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이 네트워크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허브를 점하고 있는 국가인 경우에는 그런 그 허브를 점하고 있는 위치를 활용해서 다른 국가를 압박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호의존을 무기화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수단으로서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지금 그 코로나19 이후에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 국가들이 다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미중 경쟁의 국면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출 제한 조치들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과거의 무역 전쟁, 무역 분쟁과 굉장히 다르죠. 뭐예요? 글로벌 밸류 체인의 특정 지점을 차단하는 그런 전략들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화웨이를 공격하는데 미국에서는 미국의 상대적으로 이런 우위에 있는 반도체 밸류 체인을 중국에 대해서 차단하는 것이죠. 그게 화웨이에 대해서 굉장히 타격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비단 화웨이라고 하는 그런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점차 확대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가면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서도 이런 상호 의존을 무기화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2018년인가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하는, 제거하는 그런 그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런 것들도 한일 간의 상호 의존을 활용한 그죠? 일본 측에서 보면 한국을 압박하는 그런 무기화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만 드릴 텐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동안에 2000년대 이후에 글로벌 밸류 체인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거기에는 물론 연속성을 보이는 모습이 있고요. 변화의 모습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연속성과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포착해낼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매저하고 어떻게 또
분석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는 못할 테고요. 근데 크게 두 개로 나눠서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냐면 밸류 체인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이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현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밸류 체인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트레이드 네트워크를 관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트래디셔널 트레이드 네트워크도 있겠고요. 심플 GBC 트레이드 네트워크 있겠고요. 또는 컴플렉스 GBC 네트워크 있을 텐데요. 근데 이거를 두 그룹으로 나누면 트래디셔널 트레이드 네트워크와 심플 GBC 트레이드 네트워크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연속성과 변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트레이드 네트워크 안에서 허브로서 중국의 부상이 눈에 두드러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주로 중국의 이런 전통병 네트워크라든지 또 단순 GBC 트레이드 네트워크에서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결과 중국이 그 부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글로벌 임밸런스다, 지구적 불균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왜 이게 지구적 불균형이냐라고 한다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소재나 중간재를 다른 국가들로, 특히 영내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구조. 그러니까 중국이 영내 국가들로부터 중간재와 소재를 수입해서 어셈블, 그러니까 조립해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불균형이 있을 테고요.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 중국은 또 영내 상당수 국가들에 대해서 무역 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적 불균형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컴플렉스 GBC 네트워크로 오면은요, 어떤 또 변화의 모습이 보이냐면, 물론 위에 나타난 변화의 모습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트레이드 네트워크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 위계적인 구조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위계적인 구조가 형성되는 가운데 중국의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GBC의 어떤 그 변화, 구조적 변화의 측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테고요. 요 그림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GBC 네트워크, 그게 트래디셔널 또는 심플 GBC 트레이드, 그 다음에 컴플렉스 GBC 트레이드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그 그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그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을 테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면 이 변화가 2000년대 초반과 그러니까 2000년과 2017년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그래프인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결국 이런 GBC 안에서 일어나는 생산과 무역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불균형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1990년대 이후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일부 시기에는 다소 그 무역 불균형이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계속해서 확대되는 그 지속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게 무역 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특히 2018년, 19년 이 과정에서 무역 불균형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축소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그 이후에는 또 무역 불균형이 다시 확대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해서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는 효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게 본질적인 변화,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까지
그 성과를 보였느냐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요게 아까 보시다시피 중국이 그 무역 흑자를 보이고 있는 그런 국가들을 그 몇몇 국가들을 지금 그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주로 이른바 그 서구 선진국들이 여기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또 영내 일부 국가들이 미국, 중국의 그 무역 그 흑자 대상국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무역이 거꾸로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그런 국가들도 있다.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료, 소재, 중간재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원료 해당하면 예를 들어서 석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 당연히 포함될 테고요. 또 원료를 수출하는 자원을 수출하는 대표적인 국가죠. 호주 이런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조금 더 제조업 분야로 넘어와서 중간재 소재와 관련해서는 보시다시피 한국, 일본 이런 국가들에게 중국도 역시 구조적으로 무역 불균형을 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불균형이 있기는 하나 그걸 조금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의 어떤 구조적 현상이라고 하는 걸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아시아 지역 내 상당수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또는 참여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불균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디파인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미중 사이의 문제로 디파인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중국에서는 이게 미중 사이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디파인하려는 그렇게 대응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인데요. 그 다음은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이게 글로벌 밸류체인이 결국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는 수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것이 소위 말하는 경제 안보 연계 현상이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건 구체적으로 그 경제와 안보가 어떻게 연계되느냐 그런 넥서스로서의 기술에 대한 소개도 잠시 드렸던 것이고요. 글로벌 밸류체인도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더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밸류체인의 취약성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개인 수준에서 세계 경제가 또는 우리가 상당히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그게 상당 부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결국 세계 경제가 네트워크적인 성격, 네트워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외부의 충격을 받아서 취약성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물론 정상적인 시기에는, 그러니까 노멀한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취약성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단순히 어떤 경제적 충격,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한 충격 또는 특정 아이템, 물품에 대한 충격이 아니라 이것이 안보의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형성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 아까 잠시 예를 들은 것처럼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를 직접적으로 경험했죠. 일반 개개인들이. 그죠? 이게 안보의 문제구나. 휴먼 시큐리티의 문제고 시스템 크라이시스의 문제이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런 우리의 안전을 그러니까 마스크뿐만 아니라 개인 보호 장구들이 있을 테고요. 또는 우리 코로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중증으로 이행해 나갈 때는 산소호흡기 같은 거 이런 의료 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생산되니까 정작 필요한 시기에 미국인들이 그것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안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는 넥서스로서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국가 간의 갈등 구도라고 하는 또 다른 맥락과 연결되면
그죠?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네트워크 안에서 유리한 또는 우월적인 어떤 지위를 가진 국가가, 그죠?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상대국을 압박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뭐 통칭해서는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이걸 조금 더 구분해서 보자면 하나는 파놉티콘 이펙트, 다른 하나는 초크 포인트 이펙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파놉티콘 이펙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결국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뭐 정보가 유통되는 그런 통로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의 주요 길목, 허브 포지션을 갖고 있는 국가는 뭐냐면 이런 정보의 유통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있는 국가들과 행위자들의 움직임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을 관찰할 수 있고 상대방이 나를 관찰하지 못한다면 관찰하는 사람, 관찰하는 행위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테고요. 그런 의미의 파놉티콘 이펙트가 있다. 우리가 상대방을 얼마나 많이 들여다볼 수 있냐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그 국가가 힘이 강하다고 해서 더 많이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세계가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주요한 길목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 확보한 국가가 상대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놉티콘. 물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여러 가지 부가적 요소들이 같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규범적인 요소라든지 다른 나라를 들여다보는 데 대한 규범적인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될 이런 경우에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테고요. 두 번째 초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뭐 그것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짐작이 가실 텐데요.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건데요. 그죠? 이거는 주요 길목을 차단함으로써 상대방의 목을 조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전통적인 어떤 국가 간의 갈등,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금도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경제 제재하고 차별화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게 특히 세계 경제가 네트워크화되면서, 그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경제 제재는 또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일부 드러난 그런 경제 제재는 수출 통제라든지 수입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재를 가하는 국가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올 수 있는 것이고 그거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경제 제재를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서 하기 어려웠던 측면들이 있다. 왜냐하면 자국의 피해라고 하는 것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국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의 문제, 항상 부딪혀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런 초크 포인트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재를 가하는 국가의 피해는 최소화한 가운데 상대국에 대한 피해는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21세기적 어떤 그 네트워크 파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GBC가 글로벌 밸류 체인이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밸류 체인의 어떤 네트워크적 구조를 활용한 지금 국가 간의 압박과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GBC의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지만 많은 국가들이 특히 주요국들이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배우게 된 하나의 학습 효과가 있다. 이게 취약성은 보완해야 되는 것이지만 상대방의 취약성은 내가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무기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인식이 전개됐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근데 이러한 어떤 무기화하는 것에 수반되는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것의 전염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미국과 중국이 상대방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금방 전염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데서 보는 그런 위험성,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GBC라고 하는 것이 경제안보 연계의 어떤 넥서스로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BC 자체가 안보화되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경학이라고 하는 지오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그죠? 그런 새로운 현상들이 지금 부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 목표를 위해서 국가 목표의 실현 또는 달성을 위해서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이런 모습.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과거의 전략 경쟁이나 패권 경쟁과 다른 것이죠. 과거에는 국가 간의 갈등이 있으면 1차적으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 21세기의 국가 간의 갈등은 군사적 수단을 우선 동원하기보다는 경제적 수단에 먼저 의존하는 이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경제의 안보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경제의 안보화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수단으로서의 글로벌 밸류 체인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런 다자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결과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런 취약성 또는 안보화되는 데 대해서 각국이 대응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이 기업 수준에서도 나타나고요. 소위 말해서 기업 수준에서는 그 resilience,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쪽에 어떤 그 초점을 맞춘 대응 전략이 수립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차원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이런 그 resilience를 강화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비단 기업 수준의 대응 전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경제 안보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GBC의 재구조화 또는 재편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전략으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을 형성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던 미국의 기업들을 다시 미국 안으로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GBC는 한쪽으로는 코퍼레이트 스트래티지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내셔널 스트래티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GBC의 내셔널 스트래티지는 여기 보시다시피 resilience, 그 다음에 stability, 그 다음에 diversity 이런 것을 주요 구성 요소로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보하는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특히 국가전략 차원에서 보면 이게 여러분 읽으실 수 있죠? 이거 N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다이버시피케이션, 다변화하는 거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게 첫 번째 방향 가운데 하나고요. 다변화는 아주 구체적으로는 차이나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GBC의 안보화의 한 단면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략 경쟁을 하는 국가들 사이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특히 GBC로 엮여 있는 것은 취약성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그거의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차이나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리쇼어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니어쇼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바이든 행정부, 물론 그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도 추진했던 것입니다만은 바람직하게는 이런 그 GBC를 안보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게는 이런 것들이 미국 내에 밸류 체인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효율적이냐, 효과적이냐에 대해서는 또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리쇼어링이 효과적이지 않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쇼어링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니어쇼어링,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멕시코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하는 주변의 동맹국들로 니어쇼어링하는 이런 움직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미국은 나프타를 재협상해서 USMCA로 재편했던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그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 어떤 GBC를 재편하는 어떤 그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어떻게 그 보완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 프렌드 쇼어링 또는 엘라이 쇼어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죠? 우방 국가들에게 GBC를 재편하는 것이 그 또 하나의 변화의 방향이 될 테고요. 이것은 역시 중국이라고 하는 미중 전략 경쟁의 대상을 염두에 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이런 GBC를 매개로 한 어떤 경제의 안보와 전략은 이런 식으로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어떤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인한 위기,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또 역시 다자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이런 다자주의의 위기를 더 촉진하는 요인으로서 미중 전략 경쟁,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떤 경제 안보와 등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자주의는 특히 우리가 코로나19라든지 미중 전략 경쟁을 감안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며 또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런 글로벌 챌린지에 대한 어떤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유엔에서 이렇게 그 새로 제시한 다자주의의 미래 방향, 미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글로벌 챌린지에서 대한 대응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게 이머징 시큐리티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뭐냐면 이머징 시큐리티, 뭐 팬데믹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너무도 많은 비용과 희생을 수반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후적 대응보다는 예방적 대응을 우선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죠. 글로벌 챌린지, 자연재해 마찬가지고요. 기후변화 마찬가지고요. 물론 예방적 대응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사후 관리보다는 예방적 대응 쪽으로 도전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춰나가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신흥안보의 여러 가지 그 파급력이라든지 또는 충격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또는 성격을 감안했을 때 필요한 하나의 대응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주 당면하게는 코로나19에 대한 충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자국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그래서 국제 협력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약화 또는 심지어는 붕괴 이런 그 경고가 계속해서 나왔었던 것이고요. 또 국가 간의 분열적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났던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어떤 다자주의의 그 동력을 되살리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에 어떤 모범적 선례로서의 EU 차원의 어떤 백신의 보급을 위한 다자주의의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 그 참고 사례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당면한 것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코로나19는 우리가 지금도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언젠가는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갈 텐데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지구적 도전이 무엇인가를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거기에는 클라이밋 체인지라든지 어떤 생물 다양성 이런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앞으로 벌어질 다자주의의 내구력을 시험할 수 있는 다자주의 또는 다자주의 시스템의 내구력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야 어드레스할 수 있을 때 다자주의의 동력이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복됐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다자주의의 구체적인 어떤 그 실체이죠. 국제기구 내부의 개혁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제기구가 현재 WTO, WHO,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지금 내부적인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비토로 인해서 국제기구 전체가 마비되는 이런 현상들, WTO의 문제가 대표적이죠.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국제기구의 어떤 개혁을 통해서 조금 더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제가 inclusive multilateralism이라고 써놓았는데요. 뭐냐면 다자주의, 그러니까 포용적 다자주의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는 행위자 관점에서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로 전통적인 다자주의는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관리되어져 왔었고요. 그러니까 행위자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국가라고 하는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이런 스테이크홀더까지 포함하는 그들이 참여하는, 그것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멀티래터럴리즘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의 인클루시브한 포용적인 다자주의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글로벌 챌린지에 대응하는 글로벌 리스판스를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면요. 전통적인 다자주의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이고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챌린지에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인터내셔널 챌린지를 넘어서 글로벌 챌린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거기에 맞는 대응 시스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의 구체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로서의 인클루시브 멀티래터럴리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그런 것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업그레이드 또는 뭐 혁신,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다자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또는 다자기구의 어떤 그 효율성을 그냥 복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혁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죠? 그 가운데 하나는 agile ability, 그러니까 기민성, 그죠? 이거 적재적소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적시뿐만 아니라 적재적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다자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까 처음에 제기되었던 뭐냐면 예방적 대응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사후적 대응의 비용과 피해라고 하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애질리티, 기민성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responsive and accountable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국제기구에도 결국 책무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accountable to죠. 누구에게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가 좀 더 명확하게 되어야 되겠다. 물론 국제기구의 독자적인 자율성, 독립성 이런 것도 한쪽에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결국 누구에게 어떤 책무성을 부과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내지는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글로벌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공통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그런 어카운터빌리티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대응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아주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 물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첫 번째, 중견국 외교의 관점에서 이런 것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지금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가 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면 다자주의 위기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근데 거기에 근원에는 리더십 공백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견국 외교의 관점에서 리더십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적어도 일시적으로라도 메울 수 있는 그런 그 외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가면, 그죠? 더 나가면 이런 미들 파워 디플로머시는 강대국 외교와 달리 독자적으로 혼자 하는 외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혼자 하는 외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누군가 연대하는 외교, 특히 like-minded country들과 연대하는 그런 외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중견국 외교의 관점에서 이런 기회의 공간이 열린 측면이 있다. 우리가 흔히 이게 이제 기회 창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회 창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정 열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짧은 순간 그런 면에서 뭐 moment of middle power diplomacy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견국에게 어떤 순간이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도전 요소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이 변화하는 현실을 우리가 이제 뉴노멀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노멀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국내외적인 차원에서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외적인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국내적 기원들이 있죠. 자국우선주의, 보호주의에 대한 국내적 기원들 그런 것들은 국내적 차원에 보면 세계화의 어떤 부정적 영향, 뭐 경제적 양극화를 넘어선 사회적, 정치적 양극화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산업적 차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죠. 경제적, 산업적 차원에서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언택트 이코노미 그리고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요. 그 과정에서의 어떤 사회적 변화도 같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뉴노멀에 해당할 테고요. 그래서 이게 순수한 산업적 접근만으로도 해결하기 어렵고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비근한 몇몇의 사례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그런 대응 전략을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뉴노멀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요.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요. 이게 결국은 이게 그 이머징 이슈를 어떻게 글로벌 거버넌스 안에 우리가 편입시킬 것인가. 결국 규범과 규칙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뭐 기술의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이것들을 글로벌 거버넌스에 편입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한 선도적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 뭐 대표적인 게 디지털 트레이드.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뭐 직구하고 계시죠. 뭐 그리고 지금 뭐 아마존이 지금 한국에 진출한다는 지금 보도도 있었고요. 자, 그게 다 디지털 트레이드의 한 그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까와 관련된 규범과 규칙이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양자다자 접근을 연계하는 거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다자주의를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양자적 차원의 접근과 함께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런 걸 하려면 국내적 차원의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딛고 있는 국내적 차원의 현실이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와 너무 괴리가 있다면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냥 선언적 차원의 어떤 노력에 불과할 테고요. 국내적으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될 테고 그런 의미에서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 사이의 조화 균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또 몇몇 분의 얼굴은 또 뵐 수 있게 돼서 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써서 아마 여러분들 밖에서 다 만나도 저 못 알아보실 거예요 아마. 근데 또 인간은 또 이렇게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그래서 AI도 지금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요. 그죠? 여러분들이 뛰어난 패턴 인식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를 또 밖에서 만나셔도 또 알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저도 또 반갑게 여러분들 또 인사드릴 테고요. 이것도 인연이니까요, 여러분. 인연이니까. 그래서 이런 소중한 인연 또 뭐 혹시 또 밖에서 또 이어나갈 수 있으면 그런 기회를 계속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 수업뿐만 아니라 뭐 EA 아카데미가 여러 차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무언가를 얻어가실 수 있는 그리고 무언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뭐 지렛대가 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꼭 EAI 아카데미를 마치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 아카데미에 참여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생각을 갖고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그러려면 물론 일차적으로 저같이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또 적극적인 참여, 노력 뭐 이런 것도 같이 중요하니까요. 남은 시간도 또 그렇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